안녕하세요. 실화사연 자주 듣고 있는 구독자예요. 저도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속풀이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 사귀는 일인 것 같아요.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상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지만 정말 저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힘들잖아요. 하물며 그런 사람과 가족까지 되었을 때는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관계를 딱 끊어낸 사람이지만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몇 년은 더 늙은 기분이 들어요. 오늘 그 속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저를 늙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던 여자예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결혼이란 게 서로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그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는 건데 자식이 좋다 하면 내 맘에 안 들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또 결혼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가족 얘기 먼저 할게요. 저와 남편은 연애로 만나 결혼을 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 그때 제가 소개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남자 직업이었어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따졌던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꼼꼼히 따졌었어요. 재미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소개팅인데 뭘 그리 따져서 만나냐고 친구들은 뭐라 했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고집만은 고수했었죠. 제가 그렇게 남자 직업에 단호했던 건 모두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자면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직업이 동네 건달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제대로 된 조폭으로 업을 삼으시던지 아니면 아예 그쪽 세계에는 손을 털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동네 건달을 하셨으니 가정이 뭐가 됐겠어요. 말 그대로 건달이었어요. 제대로 된 직장은 없었고 그러니 집에 돈이 없어 생활비에 허덕였어요. 어쩌다 돈이 생기면 동네 양아치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도박이나 하고 조폭들 시키는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남 좋은 일 다 시키는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실속 없이 인생 허비하며 사신 분이죠. 현주야, 그래도 네 낳아준 아버지인데 남들한테 좋게 얘기해, 응? 엄마, 나는 그 인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이야. 낳았으면 다야? 그게 다냐고!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이 흘러도 여전히 원망하는 저를 타이르셨지만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 조폭들 싸움에 휘말려 생을 달리하셨고 때문에 엄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저를 건사하며 악착같이 살아내셔야 했어요. 좋아하는 동네 오빠와 결혼한 엄마는 능력 없고 무책임한 남편을 만나 그렇게 평생 고생을 하신 거죠. 아버지 때문에 동네 인심도 팍팍해졌고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도 모두 엄마가 떠안으셔야 했지만 엄마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아버지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날이면 어김없이 제사상을 준비해 제사를 지내셨고 아버지의 생일날이 오면 사람도 없는데 생일상을 차리시는 그런 분이셨죠. 개차반 남편도 남편이라고 지고지순한 엄마를 보면서 저는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절대로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리. 내 남편은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여야 해. 이렇게요. 그런 다짐들 덕분에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고 초등학교 교사가 직업이라는 말에 첫 만남부터 인상이 아주 좋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 대화 코드가 맞았고 절대로 위험한 일을 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더군요. 저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몇 달의 데이트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그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교사 아들을 가진 시어머님은 처음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편모 아래 집안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하니 마음에 안 드셨겠죠. 그런데 시아버님 되실 분이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게 돼서 급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아들의 소망 때문에 저와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 덕분에 제 결혼이 잘 성사된 거죠. 결혼 당시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름 중소기업 경리로 일을 했어요. 남자만큼 벌지는 못했지만 당시 또래 친구들보다는 연봉이 괜찮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요즘은 여자들이 결혼해도 일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으니 저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본가에서 시작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신데 분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남편의 말 때문에 합가를 했는데 이제 막 결혼한 제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부담이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와 저 달랑 두 식구만 살다가 장남인 남편 밑으로 두 동생의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게 됐으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서 떠날 수가 없었고 다들 출근을 한 후에는 청소에 빨래를 한다고 한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애미야, 내일 중훈이 생일이니까 오늘 갈비 좀 재우자. 중훈이가 소갈비를 그렇게 좋아해. 네, 어머님. 그리고 그 행주랑 수건 좀 싹 다 삶거라. 그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그 냄새나서 안 되겠어. 우리 집은 매일 삶으니까 그렇게 해라. 매일이요? 그래, 매일. 왜? 너네 집에서는 그렇게 안 했니? 친정에서도 그렇게 했겠죠. 다만 제가 안 해서 몰랐던 것 뿐이고요. 남편 속옷까지 싹 다 다려서 입히는 시어머님은 막 결혼한 저에게 살림을 제대로 가르치시겠다면서 매일매일 제가 할 일을 체크하셨어요. 반찬 만드는 방법부터 빨래를 개서 정리하는 방법까지 싹 다 어머님 방식으로 배우는데 차라리 내가 돈을 벌러 가지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러니 자동으로 몸에 살이 빠지고 결혼 3개월 만에 보는 엄마는 저를 보고 크게 놀라셨던 기억이 나요. 어머 세상에, 현주야, 너 시댁에서 굶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엄마, 나 좀 살려줘. 너무 힘들어. 오랜만에 보면 엄마 얼굴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맘 같아선 정말 엄마 손 잡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엄마 손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혼이 이런 거야? 이런 거면 나 안 할래. 집에 갈래. 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참아봐. 아직 미숙해서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리고 이젠 이 집은 거긴데 어딜 간다 그래. 이렇게 평생을 어떻게 살아? 아, 결혼하면 남편이 생기고 시부모님이 생긴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힘이 드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시어머님께 배우는 살림도 너무 힘이 들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결혼을 물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현주야, 엄마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그래도 네가 받아들여야 해. 시어머님께 잘하고 시동생들도 잘 챙기고 김서방도 마찬가지. 너는 그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간 거야.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명심해. 결혼을 물리고 싶다는 제 말에도 엄마는 담담하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가족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엄마도 하루아침에 혼자 지내게 됐으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에게 시댁에서 자라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진짜 집은 남편이 있는 그곳이라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을 다시 먹었고 새로운 가족과 친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시어머님과 가까워지려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시동생들에게도 살가운 말 한마디 더하며 챙겨줬고요. 남편도 마찬가지. 내 집은 이제 이곳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애를 썼죠. 그러면서 점점 결혼 생활에 적응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사랑스런 아이들도 태어났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 아이를 낳았고 엄마가 되면서 저는 더 철이 들었어요. 남편은 직업 특성상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 초부터 주말 부부를 했는데 그 때문에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 보고 결혼했는데 집에 남편은 없고 시댁 식구들만 있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이들을 낳은 뒤에도 어려움은 여전했고요.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결혼한 건데 그 직업이 저를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으니 어쩌겠어요. 묵묵히 참고 이겨낼 수밖에요. 나도 이번에 당신 따라 지방에 가서 살까? 당신이 오면 나는 좋지만, 그러면 어머니는 어떡하지? 이제 나이 드셔서 혼자 계시는 게 마음이 쓰여서 말이야. 혼자 계시긴 도련님도 있고 아가씨도 있는데. 걔네들은 지 앞가림 하기에 바쁘잖아. 어머님 식사 챙기는 것도 그렇고. 장남이라 그런지 어머님 생각은 끔찍한 남편이었고 어머님 걱정에 분가 생각도 없던 사람이니 제가 따라 나선다는 말에 펄쩍 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주말에 잠깐 보는 아빠 말고 매일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만 했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들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으나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지나온 얘기지만 솔직히 그때 남편한테 섭섭했어요. 부모 자식 사이를 질투하는 건 맞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부인이니까요.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까지 낳고 사는데 맘 상한다고 헤어질 수도 없고 묵묵히 참고 사는 수밖에요. 시어머님은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돌아가셨어요. 급성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셨는데 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못 일어나셨죠. 마지막에 어머님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남편이 많이 속상해했어요. 준비하지 못한 이별이라 더욱더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동안 마음을 못 잡고 그랬어요. 결혼해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았으니 친정엄마 못지않게 제게도 소중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갑작스런 이별을 하고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돈 번다고 여기저기 다닐 때 당신이 집에 있어서 내가 더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었어.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내가 효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당신 덕분이다 싶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 뭐든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평생 낯간지럽다고 애정 표현 같은 건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해주니 얼마나 놀랍던지.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도 변하게 하는구나 싶더군요. 저 또한 어머님의 빈자리에 마음이 허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편과 오붓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다 자랐고 남편도 학교에서 교감을 하며 일이 덜 힘드니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별일 없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맘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 복병이 들어오면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으니까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저희 생활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며느리라는 그 여자는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면서 소개를 시킨 날 처음 보게 됐어요. 지 아빠를 닮아 조용한 성격인 아들은 한 번도 누구를 사귄다며 저희에게 소개시키는 여자가 없었어요. 다 큰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궁금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도
한 번도 인사시킨 여자가 없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결혼을 하고 싶은. 뭐? 결혼? 너무 갑작스럽다. 그러니까 성태야,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너무 낯설다. 나도 내일 모레 30이에요. 만나는 여자 하나 없을까 봐. 네가 한 번도 인사를 안 시켰으니까 그러지. 어떤 여자니? 어떻게 만났어? 그냥 소개로 만났어요. 사람이 어떤지 인사할 때 한번 보세요. 쑥스러워서 귀가 빨개진 아들은 서둘러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연애를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순진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저희 부부는 기대를 아주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바라는 며느리상을 떠올리며 조신하고 얌전한 그리고 부드러운 여자를 생각하며 혼자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막상 데리고 와서 인사시킨 여자는 제 예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한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어서 와요. 만나서 반가워요.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이거는 어머님 드릴 가방이고 이거는 양주예요. 아버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여자는 저희 부부가 예상했던 모습과 아주 많이 달랐어요. 화장을 짙게 한 얼굴에 긴 생머리,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에 누구나 다 아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는데 저희 선물을 챙겨왔더라고요. 딱 봐도 선물 가격이 몇백은 되는 것 같았고요. 손님이 온다고 나름 신경 써서 차린 식탁이 부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희 집과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들과 그 여자를 번갈아 봤고 아들과 그 여자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더군요. 제가 성태 씨 많이 좋아해요. 처음 저희가 사귈 때도 제가 쫓아다녀서 사귄 거고요. 그랬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저 성태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아들은 둘이 동갑이라고 했지만 어느 모로 보나 제 아들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들보다 훨씬 재력이 많아 보였고요. 어색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그 여자가 돌아간 뒤 저는 아들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맞냐고, 자의로 결혼을 결정한 게 맞냐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솔직히 수연이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예요. 건물도 있고 돈도 많고. 엄마가 부담 느끼시는 거 저 잘 아는데 제 결정은 이미 끝났어요. 엄마, 저 수연이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뭘 걱정하는지 다 알고 있더군요. 그럼에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는 모습이 그 여자를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여자를 들이는 게 맞나 갈등이 참 많이 되더군요. 괜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들여서 집안에 분란을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남편도 저처럼 고민이 되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한다고 뭐 결론이 나나요? 결혼을 할 당사자들이 이미 결정을 낸 상황인데 말이에요. 아들은 저희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그 여자는 집으로 비싼 선물들을 계속 보내기 시작했어요. 고민되는 마음에 절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 그 여자가 성태한테 목매단다며? 그럼 얼른 둘이 결혼시키면 되겠구만. 우리 며느리는 동생이 넷이나 돼. 우리 아들이 그 집에 행여나 그 벌어놓은 돈 다 갖다 줄까봐 걱정이야 나는. 자기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좋구만. 걱정할 것도 많다. 오히려 부자 며느리 부럽다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말 듣고 보니 제가 괜히 걱정만 하는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동안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더욱 성화였고 결국 그 기세에 떠밀려 저도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솔직히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더 많이 좋아한다고 하니 그게 또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재력이 많은 사람이 큰 소리 내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돈 많다고 우리 아들 업신 여기지는 않겠지 싶은 마음도 허락하는데 한몫했고요. 저희가 결혼을 허락하자마자 둘은 결혼식 준비에 정신이 없더군요. 며느리들 그 여자는 자기가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지 아들에게 몸만 오라고 했어요. 그 소리에 저희는 황당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몸만 오라니 우리도 너 살집 하나는 마련해 줄 수 있어. 물론 전세밖에 안 되겠지만. 엄마, 그 수연이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거기서 신혼 시작하기로 했어. 아니, 살집은 남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관례인데 아무리 수연이가 여유 있어도 그렇게 다 의지하면 안 되지. 아니, 결혼 때문에 산 것도 아닌데 뭘. 엄마,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응? 아휴, 난 잘 모르겠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마음이 불편해.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들 아이가 해온다는 집도 아들에게 사준다는 차도 모든 게 저는 부담만 되더라고요.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돈이 많다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하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상견례도 부모님이 외국에 계셔서 못한다는 말이 또 이해가 안 됐고요. 저희 결혼식 때는 한국에 들어오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며 상견례 대신 영상통화로 인사를 대신했는데 참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싶기도 하고 여튼 불편했어요. 아이들 신혼집은 며느리의 아파트에서 하기로 하고 그 안에 넣을 살림은 저희 쪽에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걸 제가 우겨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제가 고르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봐 며느리에게 골라서 저희에게 돈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만 해도 5천만 원이 들었어요. 물론 집을 마련해 가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 거죠. 하지만 집안에 넣을 살림만 샀는데 5천만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뭐 살림살이 사는데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야. 그렇죠. 수연이가 좀 비싼 걸 골랐죠? 그래도 그거라도 해가야 살면서 기 안 죽지. 아무리 걔가 괜찮다고 빈손으로 오라고 했다 해도 할 건 해야 하는 거야. 네, 제가 모은 돈으로 해도 되는데. 그 돈은 비상금으로 딱 놔둬.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니? 그럴게요, 엄마. 남들은 제 속도 모르고 부자 며느리 봐서 좋겠다는 소리들을 해댔지만 정작 제 속은 편치 않았어요. 물론 아들이 좋은 데서 편하게 살면 좋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이렇게 한쪽이 기우는 상황에 집안이 평안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제 걱정이 커질수록 결혼식은 빨리 다가왔고 결국 아들은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외국에 살고 있다는 그 사돈들도 만났고 며느리의 부자 친구들도 만났고요. 결혼식을 올리면서 연신 웃고 있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이왕 결혼한 거 둘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남들처럼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도란도란 살으라고 그렇게 빌어줬어요.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며느리는 저희 부부와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와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였는데 보름에 한 번씩 저와 단둘이 점심때 식사를 같이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예약하는 식당이 하나같이 비싼 곳이었어요. 이런 데는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얼마 안 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점심하는데 허름한 곳을 예약하겠어요? 음식값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는 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고 머리털 나고 그런 곳은 처음인 저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죠. 처음 식사 자리에 나갔을 때는 호텔인지도 모르고 너무 편하게 옷을 입어서 부끄럽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날 제 옷차림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본 며느리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잔뜩 사줬어요. 아이고, 이게 다 얼마야? 아가, 나는 이런 거 안 입어도 된다. 네 옷이나 사. 제가 어머님께 선물해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옷이며 가방, 신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해주는데 처음에는 저도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몇 번 백화점을 들락거리다 보니 어느 순간 부담스러운 마음은 없어지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거절했지만 극구 사준다고 하니 저도 조금씩 동화되어 간 거죠. 그렇다 보니 제 옷장에 고급 옷이 하나둘 늘어가게 되었어요. 며느리와의 점심 식사는 언제든 특별했어요. 제 평생에 가보지 못한 그런 고급스러운 곳만 골라서 갔고 낯설어서 허둥거리는 저와 달리 날 때부터 그런 생활을 했다는 듯 익숙한 며느리의 모습에 사람이 달리 보였어요. 그리고 가식적이지 않은 며느리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문을 열게 되었고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물려준 작은 땅이 하나 있었어요. 평생 교직에 있으며 일한 만큼 돈 번다는 생각이 강했던 남편은 한 번도 재테크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유산으로 받은 땅이 개발로 보상을 받으면서 불로소득의 맛을 보더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재테크로 우리 노후에 쓸 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저 또한 재테크는 해본 적이 없고 주변에 했다가 망했다는 사람만 많아서 솔직히 남편이 걱정이 됐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있는 돈마저 까먹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거들겠다고 나섰어요. 아버님, 솔직히 막무가내로 뛰어들면 있는 돈 다 잃어요. 제가 정보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해보셔요. 정말이냐? 너한테 고급 정보가 있다는 거야? 뭐, 알아보려면 못 알아볼 것도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은 며느리의 말에 크게 기뻐했고 투자 관련으로 며느리와 자주 통화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런 것도 알까 싶어 저는 걱정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 남편은 돈을 벌게 됐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 큰 돈을요. 이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성태야, 네가 복덩이를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이 주변에 인맥이 좋아요. 이번에는 정보가 제대로였나 봐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 새아가는 정말 우리랑 딴 세상에 사는 애 같아. 저도 신기해요. 어쨌거나 아버지한테 도움이 됐다니 기분이 좋네요. 점점 며느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깊숙이 들어왔고 집안의 중요한 일들의 결정권을 가지는 정도로 자리가 커졌어요. 물론 보통의 며느리들이 하는 그런 건 일절 하지 않았어요. 제사 음식을 만든다거나 생신상을 차리는 일들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기념일이 있을 때는 식당을 예약해 외식을 했고 제사나 명절이 있을 때는 봉투에 현금을 두둑히 챙겨서 주고는 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좀 씁쓸하긴 했어요. 처음에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급진 경험들을 하니 놀라고 좋고 그랬는데 뭐든 돈으로 먼저 해결을 하니 가족 간의 끈끈한 애정 같은 건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들과 얘기가 됐다면서 아이도 갖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저도 많이 화가 났었고요. 그런데 남편도 아들도 능력 있는 며느리에게 홀라당 다 넘어간 상황이라 화를 내고 서운한 건 저뿐이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족애가 점점 희미해지는 기분이라 속상한데 시대가 바뀌었다며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가족들에게 저는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만 소외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평생을 살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참고 희생했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 제가 별거 아닌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며느리와 둘이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바쁜 며느리도 저를 굳이 찾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둘이서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그날은 중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매번 양식을 먹었는데 중식은 처음이었죠. 처음부터 코스 요리에 놀라고 기가 막힌 음식 맛에 한 번 더 놀라며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중요한 전화가 와서 잠시만요. 그래, 편하게 받고 와. 며느리는 사무가 바빴고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를 않았어요. 그날도 밥 먹다 말고 통화한다고 나가더군요.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쁘면 그냥 일이나 하지. 괜히 나를 불러서 점심 사 먹인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히 음식 맛도 떨어졌고요. 오지 않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혼자 앉아 있는데 누가 아른 체를 했어요.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기훈이 아니니? 오랜만이다. 아들의 오랜 친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릴 때는 곧잘 우리 집에 와서 아들과 놀던 아이였는데 크면서 얼굴 보는 게 뜸해졌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곳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저 여기서 일해요. 일한 지 한참 됐어요. 아, 그랬구나. 네가 호텔학과에 갔었지? 니들이 벌써 30이 넘었다니. 어쨌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네, 저도요. 어머니 진짜 예전이랑 똑같으세요. 아니야. 세월이 얼만데. 나도 많이 늙었어. 그런데 어머니, 같이 식사하러 오신 분 잘 아시는 사이예요? 왜? 아들의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모양인지 며느리의 얼굴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누구냐고 묻는 얼굴이 너무나 조심스러워 누군지 말하지 않고 왜 그러냐고 오히려 물어봤죠. 그게 가까운 사이 아니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여자 무서운 여자거든요. 무섭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는 통화가 끝나지 않는지 자리에 오지 않았고 저는 의미심장한 얘기에 더 듣고 싶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 여자 여기 식당 주인인 조폭마누라예요. 저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조폭? 조폭마누라?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죠. 무슨 소리니? 조폭마누라라니? 여기 레스토랑 진짜 주인이 조폭 두목이거든요. 근데 저 여자가 그 두목이랑 사귀는 사이예요. 워낙 오래된 사이라 마누라라고 해요. 너 사람 잘못 본 거 아니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폭이라니. 요즘 세상에 조폭이 웬 말이에요. 게다가 어릴 때 아버지 일 때문에 주먹 쓰는 사람들 질색을 하는데 내 며느리가 그 어두운 세계랑 관계가 있다는 말에 저는 기겁을 했어요. 아들 친구는 제가 너무 놀라니 당황했는지 얼른 자리를 피했고 곧이어 들어온 며느리에게 저는 다짜고짜 물었어요. 너 이 식당의 주인이랑 아는 사이니? 며느리는 제 질문에 표정이 굳었고요. 곧이어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을 했어요. 네,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며느리, 아니 그 여자는 아는 사이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조폭 마누라로 들렸습니다. 이미 들은 게 있으니 생각이 그쪽으로 흐르는 건 당연했죠. 너 정체가 뭐니? 대체 우리 아들에게 왜 접근한 거야? 저는 흥분한 나머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그 여자는 질린다는 표정을 짓더니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다며 먼저 가버렸어요. 혼자 레스토랑에 남은 저는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아서 한참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왔을 때부터 뭔가 불편했어요. 결혼식을 올렸지만 우리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겉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아들의 친구가 해준 말이 기폭제가 되었고 저의 의심이 더욱 커져갔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낮에 들은 얘기를 전했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며 아무 말도 못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더군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말을 꺼냈어요. 실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뭐예요? 나한테 숨긴 거 있어요? 그게 있잖아. 어렵게 말을 꺼낸 남편의 얘기를 듣고 저는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그 여자의 부탁으로 남편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20억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20억이라니 커도 너무 큰 돈이잖아요. 당신 무슨 생각으로 그 돈을 맡아주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나도 이렇게 큰 돈일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몇 천이었는데 금액이 점점 커지더라고. 그 여자는 돈을 맡아주는 대신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여자가 점점 무서워졌어요. 저는 낮에 레스토랑에서 만난 아들 친구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듣지 못한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퇴근을 한 아들 친구와 저희 부부는 카페에서 만났고 나머지 듣지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직은 꽃뱀이었어요. 조폭과 연인으로 있으면서 고급 식당으로 오는 돈 많은 유부남들을 꼬셔서 외도를 하게 하고 그걸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던 여자였죠. 그 중식당은 남자를 고르는 곳으로 이용이 됐고 자주 그곳에 출몰하다 보니 직원들도 대충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2년 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 소문에 꽃뱀 짓은 다 청산했다고 하던데 안 보여서 우리도 해외로 떴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태랑 결혼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온몸에 기운이 쫙 빠져버렸어요. 남편도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있고요. 알아낸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 아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까 가슴이 미어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당장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과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는 소리에 바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혼자 오라는 당부도 했죠. 곧 저희 집에 온 그 여자에게 저는 해명을 요구했어요. 내가 알아낸 게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우리 속일 생각 말고 진실을 얘기해.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갔던 그 레스토랑 조폭이 진짜 주인이라는데 맞아? 그 조폭이랑 네가 애인 사이라고. 그게 다 사실이냐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더군요. 진짜 성질 죽이고 살려니까 힘드네. 뭐? 뭐가 그리 궁금해서 이 밤에 오라가라 해요? 네? 내가 조폭이랑 사귀었냐고요? 맞아요. 나 조폭이랑 사귀었어. 근데 어쩌라고? 우리 집안에 며느리라고 들어온 뒤로 처음 보는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이게 본 모습이구나. 그동안 내가 불편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서야 내 불편한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내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서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돈 달라고 했어? 오히려 내가 돈을 줬잖아. 백화점에서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다 했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거야? 나 다른 거 안 바래. 당신 아들하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제발 나 건들지 마요. 어? 네가 이렇게 하고도 우리 아들이랑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매달 용돈 드리죠? 그거 필요 없어요? 뭐? 당신 아들이 이 상황 다 아는 순간 돈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좋은 거 사줄 때는 거렁뱅이처럼 넙죽넙죽 잘 받아먹고는 뒤에서 딴소리야 진짜. 그 여자의 협박에 저희 부부는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뭐가 그리 당당한지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사기꾼, 꽃뱀을 들였구나 싶어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죠. 그때 아들이 거실로 들어섰어요.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다 뭐야? 거렁뱅이?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한 소리야?
당신 왜 왔어? 이실직고 해.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저는 아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화내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도끼 눈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게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었죠. 그 여자는 아들에게 무슨 책 잡힌 게 있는지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지만 아들은 봐주지 않았죠. 저는 이때다 싶어 제가 들은 것, 확인한 것 모조리 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 여자가 우리한테 한 막말도 모조리요. 아들은 분노했고 그 여자는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성태야, 네가 들은 거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야. 응? 너한테 실망이야.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성태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다 잘못했어. 어? 일어나. 나가서 얘기해. 아들은 그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한참 후에 들어왔습니다. 올 때는 혼자였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해야죠. 이렇게 못 살잖아요. 결국 아들은 그 여자와 이혼을 했어요. 물론 남편의 통장에 있던 돈도 다 그 여자에게 줬고요. 조폭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 혹시나 아들에게 해코지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아들에게 듣고 보니 그 여자 조폭이랑 깊은 관계가 맞다고 하더군요. 꽃뱀 노릇하면서 거물급들 약점 잡아서 돈 뜯어낸 것도 맞고요. 그런 여자가 왜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람으로 대접해준 게 제가 처음이었대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저랑 결혼까지 했고요. 근데 저는 그 여자랑 못 살아요. 거짓투성이인 여자랑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아들도 충격이 컸던지 정신이 반쯤은 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정리하고도 몇 번이나 아들을 더 찾아온 것 같았지만 아들은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었죠. 이 모든 일을 겪고 한동안 저는 걱정이 돼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앙심을 품고 그 여자가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도 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저에게 처음 이 여자 정체를 알려준 아들 친구도 일자리를 옮겼고요.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다. 저도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고요. 지금은 안정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화가 나서 속이 벌렁벌렁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속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두서없고 진짜 이런 일이 있어?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는 늘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